투고자 나가노현 경비회사 경영 HGC 47세 남성. 이 괴담에는 일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으실 때는 주의해 주십시오. それはまだ私が刑事部捜査一課に在籍していた頃の話です。 이건 아직 제가 형사부 조사 1과에 있을 무렵의 일입니다. 조사 1과라는 건 살인, 강도, 폭행, 상해, 유괴, 성범죄 등의 흉악범죄 수사를 취급하는 부서로 하루하루의 수사는 정말로 치열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조사 1과에 몸담았던 18년 동안에서도 제게 있어 가장 불가사의했던 이 사건은 20년 이상 지난 지금에도 가끔 꿈을 꿀 정도로 선명하게 인상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방치되어 있던 한 대의 차량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맹렬하게 더웠던 여름 어느 날, 산 주변 마을 주민에게서 산길 옆에 수상한 차량이 서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근처 파출소 순경이 확인을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량은 현내에서 왔으며 차량 번호 조회로 3일 전에 도난당한 도난 차량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원 요청을 받고 몇 명의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그 근방을 수색한 결과 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속의 급경사면에서 빈사 상태의 남성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구급으로 이송된 남성은 신원 확인할 물건이 없나 조사하자 차 안에서 지갑에 들어있던 유효기간이 만료된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건 그 남성이 보통 남성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기타오카 신이치로, 가명. 사건 당시 29세. 남자의 신원이 판명된 즉시 제가 있던 조사 1과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형사로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남자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서 용서가 안 되는 자였습니다. 기타오카에게는 미성년자일 때 1명, 22세 때 4명, 모두 외설적인 목적으로 어린 여자아이를 연속으로 유괴 또는 동행했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미성년자일 때 사건에서는 소년원에서 2년 교정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성인이 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외설 행위와 유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죠. 당시 혈기왕성했던 저는 어째서죠?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죄를 진 사람이 없다뇨. 분명히 정신병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시뻘건 혀를 내밀고 웃고 있어요. 반드시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만 상사에게서도 그건 유죄가 나올 수는 없어. 기껏해야 피감치야. 라는 위로를 받으며 이 나라의 사법제도의 미숙함을 진심으로 원망했습니다. 피감치란 정신병원 등의 감치를 받아야 하는 정신 이상자에 대한 법률 용어입니다. 그 후에 재판에서 기타오카의 조치 입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치 입원이란 정신장애에 의해 자타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라 해당 환자를 광역자치단체 지사나 시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비의료이며 자타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됩니다. 그러나 겨우 3년도 되지 않아 퇴원하고 일반 사회에 방치되어 그 후 행방이 묘연해져 있었죠. 그런 남자가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산나물 캐기를 즐길 리도 없습니다. 놈이 산에 들어간 이유는 단지 하나.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될 것을 감추기 위해서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다만 그 이유를 듣고자 해도 본인은 의식불명 상태의 중태이고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기타오카의 부상 상태는 심각해서 우측 두부의 두개골 골절 외에 부러진 갈비뼈가
오른쪽 배에 손상을 입혔으며 오른쪽 발목은 무언가에 심하게 잘린 듯 깊이 베어 아킬레스건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오카 발견 당시에 옷이나 소지품을 일반적인 사고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과학경찰연구소에 보내보자고 상사에게 간청했습니다. 그 후 과경연의 조사 결과로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기타오카 발견 당시의 의복에서 극소량이 심한 다른 인물의 혈액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과에서는 방범 카메라나 자동차 번호 자동 판독 장치인 N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 기타오카의 현 주소를 지정하고 행동 범위 안에 실종자가 없는지를 조사했더니 차가 도난당한 전날부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당시 7세의 여아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뒤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도 가담하여 기타오카가 쓰러져 있던 부근에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죠. 결과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색 개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입니다. 기타오카가 쓰러져 있던 경사면 바로 위 산길에서 실종된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몸통 부분과 그 옆에서는 혈액이 묻은 삽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삽은 기타오카가 사는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제설용 삽이었습니다. 근처에 머리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수색을 계속하자 몸통 부분 발견 현장에서 정상으로 산길을 향해 15분 정도를 걸어간 곳에 살짝 넓은 5평 정도의 평평한 곳에서 파묻혀 있던 소녀의 머리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현장 모습에 흐느끼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두부 발견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저는 그 광경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발견자의 말로는 당초 소녀의 머리는 위에서 흙이나 낙엽을 덮어 완전히 파묻어놨는데 그 앞에 일부 파낸 듯한 흔적과 찢어진 비닐봉지가 표식이 되어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큰 의문점이 생기죠. 기타오카는 어째서 머리와 함께 묻은 몸통 부분을 파내어 일부러 비닐봉지를 꺼내 산길로 운반한 것일까요? 의문은 오히려 깊어만 갑니다. 며칠 후 기타오카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듣고 기타오카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타오카의 목소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저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진술을 들었죠. 전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처의 초등학생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마침 저학년 여자애가 지나가길래 재밌는 게임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꼬셔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덮치려고 했는데 저항하는 바람에 여자애를 묶고 감금할 목적으로 준비해놓은 밧줄로 여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처음엔 시체를 토막내서 조금씩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요. 욕실에서 머리를 절단하다 보니 너무 중노동이란 걸 깨닫고 그 이상은 사체를 절단하는 걸 포기하고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따로따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사체를 산에다 묻어버리면 발견되지 않을 거라 봐서 근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고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삽을 들고 자주 갔던 적이 있는 현 경계선의 산으로 향했죠. 차로 갈 수 있는 한계까지 산길을 달려 거기서부터는 시신과 삽을 들고 걸어서 산으로 올랐어요. 정상을 향해 산길을 한참 올라간 곳에서 조금 넓고 평평한 곳을 발견해서 갖고 온 삽으로 구멍을 파고 시신을 묻으려고 했는데요. 삽 끝이 평평해서 깊이 파지 못해 일단 시체를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진술은 상황 증거로 봤을 때 저도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의 진술이었죠. 몸통은 왜 몸통만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지? 제 질문에 기타오카의 낯빛과 표정은 싹 바뀌고 공포에 질린 듯하게
변했습니다. 전 여자의 시신을 묻은 뒤 그 자리에 삽을 버리고 원래 왔던 산길을 내려갔어요. 20분 정도 걸었을 때 낙엽 위를 밟으면서 걷는 저와는 다른 발소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바로 근처에 있던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그 발소리는 산길을 좌우로 휘청거리면서도 틀림없이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전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발소리에 섞여서 금속판을 끊는 듯한 소리가 같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삽이다. 누군가 삽을 가지고 나를 찾고 있는 건가? 시점 있는 걸 봤나? 들켰다면 어쩔 수 없어. 죽일 수밖에. 각오하고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전 발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달려들려고 바위 그늘에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던 건 삽을 끌면서 비틀거리면서 걷는 목 없는 소녀였습니다. 저에게는 갑작스레 믿을 수 없는 진술이었지만 두려움과 후회로 파랗게 질려 눈물을 글썽이고 떨면서 나약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 남자에게 저는 처음으로 일말의 인간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 후 소녀는 끌고 온 삽을 양손으로 고쳐들고 발길을 돌려 도망치려는 기타오카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듯 내리쳤고 기타오카는 그대로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뒤 용태가 급변한 기타오카는 그 후 병원 침대에서 꼬박 이틀 동안 악몽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타오카의 죽은 얼굴은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후회와 공포로 가득 찬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 소녀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타오카의 진술대로 사인은 교사였고 죽은 뒤 두부가 절단된 게 판명되었죠. 다만 역시 이상했던 건 피해자 소녀의 발바닥에 사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과 기타오카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했던 건 사체를 묻을 때 썼던 제설용 삽으로 거기에는 기타오카를 포함한 어른 몇 명의 지문과 함께 피해자인 소녀의 지문도 묻어 있었던 겁니다. 기타오카의 수수께끼 같은 진술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찰의 손에 의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치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다는 심령 스팟이 이세가미 터널입니다. 이세가미 터널은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현재도 개통되어 있는 신이세가미 터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세가미 스이도라는 명칭으로 국가의 유형문화재로도 등록되어 있는 구 이세가미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심령 스팟으로 불리는 큰 이유는 쇼와 시대의 3대 태풍으로 불리는 이세만 태풍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태풍 중 하나의 이름은 베라였고 1959년 9월 21일에 생겨나 9월 28일에 소멸했습니다. 같은 시기인 조금 이른 9월 12일에는 우리나라의 전역을 태풍 사라가 핥히고 지나 명절인 추석에 큰 상처를 남겼죠. 이때 일어났던 이 태풍은 쇼와 3대 태풍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피해를 끼쳐 아이치현에서도 3,351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듬해인 1960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던 신이세가미 터널에서는 태풍 당일에 작업에 들어갔던 작업자 1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세가미 터널에는 작업자의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이세가미 터널을 한밤중에 지나면 비가 오는 날도 아닌데 터널 안에서 비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고도 합니다. 움직이는 기색도 없이 그저 거기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 지나치고 나서 백미러로 확인하면 그 모습은 이미 없다.
등의 체험담이 잇따라 그 남성의 혼령이라는 게 그 태풍날에 빗속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작업자가 아닐까 하는 말이 들리고 있네요. 그 체험담 중에는 차로 담력 시험을 하러 왔던 젊은이가 터널을 빠져나가던 순간 쾅 하며 자동차 지붕에 뭔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뒷차로 쫓아오던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네 차에 누군가 떨어지더니 그대로 차에 매달려 있었어 라고 했다는, 그런 심령체험이 많이 이야기되는 신이세가미 터널입니다만 작업자의 혼령만큼 유명한 게 일본 전통복을 입은 여자의 귀신입니다. 트럭 기사가 터널을 통과 중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해서 태워주려고 했더니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세가미 터널에 담력시험을 갔다가 돌아올 때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는 체험담도 있습니다. 이 여성에 관해서는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태웠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이세만 태풍의 피해자는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이 태풍의 피해로 사라져 서로가 서로를 찾아서 이 터널을 헤매는 건 아닐까 라는 소문도 귀에 들어오네요. 그 아이의 혼령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구 이세가미 터널에서의 목격 정보가 정말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터널을 사이에 두고 제외할 수 없는 모자의 영가가 다른 영혼도 불러온다든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세가미 터널에서 일어났던 심령체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어느 남자가 홀로 담력시험을 가려고 했지만 구터널을 찾지 못해 주위를 맴돌다가 귀가했다. 그 다음 날에 영감이 있는 지인에게 빨간 아우라의 여자가 붙어있다 라는 말을 들은 후 담력시험 갔던 이틀 후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깨어보니 병원에 있었다. 사고를 일으켰던 기억이 전혀 없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거기에 질리지도 않고 다시 터널에 갔다 돌아와서는 다시 그 영감이 있는 지인에게 지금은 빨간 아우라를 뿜는 귀신 7이 붙어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영감이 있던 친구에게는 만나자마자 등에 7명이 붙어있어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터널에 가는 짓은 그만두었다. 두 번째,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차 2대로 나눠 담력시험을 갔다. 터널에 다가가자 다른 차를 운전하던 친구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나 겁주려고 하는 농담이라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친구에게서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에는 뒤에서 사람이 따라오고 있다며 황급히 핸들을 꺾어서 친구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아직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친구를 자기의 차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갔다. 그 후 사고 차량을 회수하러 현장에 돌아가서 견인차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견인차 기사가 이거 누구 손자국입니까? 라는 말을 꺼냈던 것이다.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자국이 3개나 붙어 있었다. 그 3일 뒤 그 친구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차와 같은 차종에 치여 사망했다. 세 번째, 어느 맑은 날 한밤중에 친구 셋이 오토바이로 담력시험을 갔다. 셋이서 터널로 향하는 길을 달리며 즐기다 친구 중 한 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어디로 간 거냐고 전화를 했더니 벌써 터널에 도착했어 라고 말했다. 허겁지겁 둘이 그 친구를 쫓아 터널에 도착했지만 친구는 없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이미 터널을 빠져나왔어 라는 것이었다. 둘은 가까스로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그 친구의 오토바이만이 남겨져 있었고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해져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자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집에 있는데. 뭐? 지금 같이 담력시 오는 거 아니야? 뭔 말이야. 나 졸리니까 끊는다. 뭐가 뭔지 모른 채 둘은 사라진 친구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이상하게 생각해 문 손잡이에 손을 댔더니 열려있다. 문을 열고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서 자고 있을 친구의 이불을 들추어 보니 모습이 완전히 바뀐 친구의 시체가 거기 있었다. 네 번째.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던 그날, 오토바이 타기를 좋아했던 우리 넷은 선배에게서 아이치현의 심령 스팟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153호선을 나가노 방면으로 향하면 긴 언덕을 타 오른 곳에 이세가미 터널이 있잖아? 지금 이세가미 터널은 국도 정비로 새로 만들어진 터널인데 거기에서 국도 옆길을 빠져나가면 구 이세가미 터널이라는 게 있어. 거기가 유명한 심령 스팟이야. 당시 원동기 면허를 따서 행동 반경이 늘어난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디쯤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계속해서 그냥 들은 얘긴데 저녁에 차로 구 이세가미 터널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 근처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머리가 긴 여성과 마주친다고 하더라. 그 여자가 터널 반대편까지만 태워줬으면 한다는데 여자를 태우고 터널 반대편까지 가면 출구 직전에서 어딘가로 사라진대. 그리고 여자가 앉아있던 시트는 흠뻑 젖어 있다더라. 희죽대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배. 그러자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터널에 안 가볼래? 이세가미 터널이라면 여기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해서 그럼 투어링도 겸해서 넷이 가보자며 우리는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터널로 가는 길의 오르막길은 오토바이로는 조금 힘이 든 길이었지만 어쨌든 모두가 같이 달리고 있는 게 너무도 즐거웠고 깨달았을 때는 국도 153호선의 신이세가미 터널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 근처겠지? 생각하며 옆길을 찾아봤더니 바로 옆에 확실히 이세가미 터널 위쪽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길을 전부 한동안 같이 올라갔더니 울창한 숲길 속에서 섬뜩한 터널이 입을 쩍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로 터널이 있었어. 저는 구 이세가미 터널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니 엄청나게 어둡네. 근데 여자는 없구만. 등등 친구들은 웃으며 떠들었습니다만 막상 시커멓게 어두운 터널 안을 눈앞에 두니 그것은 정말 섬뜩해서 금방이라도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대로 반대편으로 가보자고. 친구의 말에 재촉당해 터널 내부를 달려 반대편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만 왠지 제가 선두가 되었던 겁니다. 터널 내부는 암흑천지라 전조등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죠.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터널은 짧아서 200m 정도 달려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 모두 안심이 됐는지 웃으며 그런 말들을 나누는데 왠지 너무 추워. 친구 중 하나가 여름인데도 살짝 떨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해왔습니다. 진짜? 저주받은 거냐? 터널 안에서는 확실히 조금 쌀쌀했기 때문에 그때는 떨고 있는 친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돌아갈까? 그러면서 지금 막 나온 터널 반대편에 있는 길을 내려갔더니 원래 국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대로 오토바이를 달려 집 근처까지 온 뒤 그날은 모두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우리 넷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터널에서 춥다고 말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그 뒤로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추워서 2층 내 방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래층에서 계단을 올라온 소리가 나서 말이야. 근데 그게 1시간 정도로 계속 들려와서 정말 무서웠어. 1시간이나 계속해서 계단을. 저도 다른 친구들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발소리가 겨우 그쳐서 안심하고 나서 그대로 배를 극적대면서 TV를 보고 있었지. 그러다 목욕이라도 하려고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아까 긁었던 배에 저주 주라는 글자 자국이 떠올라서 울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두 창백해질 수밖에요. 자국은 바로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바람에 그 친구의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 뒤로는 더 이상 재미삼아 심령 스팟에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하자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후 신사에서 액마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심령 현상이 이어졌는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니어 홀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아무도 없는 터널 안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로 야, 나 뭐 하는 짓이야? 라며 말을 걸어온다는 체험. 담력 시험 후에 근처 역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왠지 이세가미 터널까지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체험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굴지의 심령 스팟이기도 한 이세가미 터널. 신 이세가미 터널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터널입니다만 구 이세가미 터널은 담력 시험 정도로 밖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이세가미 터널에서는 여자가 있으면 엄마를 찾는 아이의 영가에게 끌려가 버린다고도 합니다. 결코 재미삼아서 놀러가는 일은 삼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9일) 밤 11시 40분경 글을 올린 게시자 일은 냄새 근데 이게 뭐냐? 라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작합니다. 이유는 밖에서 강렬한 악취가 난다는 것.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는데 이 사진에 찍힌 물체가 투채널을 들끓게 하는데 이 쓰레가 투채널의 전설의 쓰레가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은 이 사진에 대하여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밖에 나와봤더니 그 결과라며 사진을 게시하게 된 건데 심심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투채널의 주민들은 오! 하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은 그냥 이불 아니겠냐?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겠지? 라고 글을 올리는데 사람의 기분 같은 건 털끝도 생각하지 않는 투채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라. 고양이 시체 넣어놓은 것 아니냐. 더 가까이서 찍어보라. 그 이불 덮고 잡아라. 막대기로 찔러봐. 라는 댓글 등을 올립니다. 일은 무서워서 지나쳤으니 편의점 갔다 다시 들러보겠다고 하죠. 막대기로 찔러보라는 댓글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 그렇게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투채널러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거냐며 신경 쓰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학적인 냄새인지 시체 썩는 냄새인지도 물어보죠. 잠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일이 본 것은 이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불, 액체, 이상한 냄새. 액체라는 말을 듣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는 투채널 주민들.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일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합니다. 일도 내용물이 뭐든 간에 의심되는 투기물로 경찰에 신고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의 말로는 냄새는 고기 썩는 느낌의 냄새라는 것. 이 일의 발언으로 인해 시체라는 설이 대두되며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게시판에 참가한 주민들.
20분 후 일이 다시 돌아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나타나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일은 놀랐고 그게 아니고 신경이 쓰이는 물건이 있어서 그냥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하며 악취나는 이불을 가리킵니다. 일은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도 냄새 때문에 나오셨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런 느낌이죠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스레 안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아주머니가 분명히 수상하다며 아줌마 범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방구석 코난인 사람들 중 하나는 범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온다는 발언을 하여 아줌마 범인설은 더욱 신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의 말로는 아주머니는 마을 자취의 사람이라고 하죠. 경찰에 신고할까요? 라는 일에게 아주머니는 이쪽에서 처리할 테니까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수상한 아주머니의 언동에 투채널 주민들은 증거인멸을 획책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죠. 일은 아주머니가 다음날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은 재활용 쓰레기만 수거하는 날이라 이불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 이불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참 후 다시 한번 이불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는 일. 만약 아주머니가 있다면 멀리서 지켜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현장에 도착하니 아주머니가 아직 그 이불 옆에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아주머니 이상한 행동에 게시판은 공포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 일의 용감한 행동에 드물게도 응원을 하는 못된 놈들이 많은 투채널 사람들. 화이팅, 죽으면 안 돼, 등등. 그런데 개 중에는 일이 죽을 확률 77% 등의 못된 말을 하는 그런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투채널 사람들에게 일은 자기가 10분 뒤에도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으니 괜찮을 거라 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쓰레기를 들고 10분 뒤 다시 현장에 갔더니 이불이 사라졌다는 일. 그러면서 현장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 조막가까지 있던 이불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걸 사진으로 알 수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급전개에 당황한 스레 주민들은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시간에 그렇게 끝을 맞다니. 이때의 시간이 밤 12시 57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불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건 분명히 시체가 들어있다는 목소리를 냈죠. 일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건 무서우니 길을 돌아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일 밤에는 일이 이불에 쌓여서 똑같은 장소에 얹혀 있을지도 몰라. 일의 기본 같은 건 상관도 안 하는 놈들의 의견도 계속 올라오며 게시판은 계속됩니다. 15분 뒤 길을 빙 돌아서 갔을 일이 잠깐만 하며 당황한 듯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되며 있어! 하는 글이 사진 아래에 같이 달려 올라오죠. 아까와는 다른 곳에 놓인 그 이불 사진이었습니다. 이불이 이동했다는 기묘한 상황에 패닉에 빠지는 투채널러들. 사진에 찍힌 이불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에 대해 안에 들어있는 건 완전 사람이 맞다는 걸도 있었습니다. 사건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게시판에서는 일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는 재촉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는 중에 일에게서의 글은 한동안 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시간은 지나가고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해 사람들은 지금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받는 거 아니냐 하는 예상 댓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조사받으면 좋기 1시간은 넘게 걸려. 일의 마지막 글로부터 1시간 뒤 일의 글이 올라옵니다. 샤워할래. 몸에 냄새가 배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더러워. 일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뉴스에서 보도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어. 미안. 보도가 된다면 뉴스에서 봐. 예상하고 있던 최악의 전개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한 투채널의 주민들. 이불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지라도 알려줘. 라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듣지 않는 쪽이 좋을 거라고 말했어. 라고 일은 대답합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일의 발언을 듣고 처음에는 이를 바보 취급하며 즐기던 놈들조차 공포로 할 말을 잊고 말았죠. 그 후 일은 글을 쓰지 않았고 다시 침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일은 이제 안 돌아오는 거냐? 더 진전은 없나 보네. 일부러 그런 이불 사진 찍어 올려서 낚시질한 거야.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그 지랄임. 낚시면 낚시 선언하고 게시판 닫아. 다음날 오후가 될 때까지 이런 글들만 달리게 됩니다. 그러는데 다음날 오후 5시 40분 조사가 끝났다며 일이 다시 게시판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더니 마루새?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이상한 말을 꺼내죠. 사람들 말로는 마루새라는 건 경찰 용어로 정신 이상자를 뜻하는 말이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그 말로 인해 경찰이 범인을 마루새라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추측성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에게 사건에 대해 상세히 풀어보라고 촉구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략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일. 경찰에 신고한 뒤 일은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조사 중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이 잡혔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는 일의 말. 잠도 못 자고 일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일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 못한다는 거냐? 말 못하는 이상 게시판은 무의미. 끝. 배정. 이상. 해산. 그러자 일은 말해놓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재미삼아 얘기할 의무는 없지 라며 반발합니다. 게시판 내에서는 조사로 인해 힘들었을 테니 이를 위로하는 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후 투채널러들은 뉴스를 일단 확인했습니다만 이불 사건은 아직 뉴스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람들의 추측이나 범인에게 정신 이상이 있는 경우는 뉴스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 그리고 일의 발언에 대해 고찰하는 사람도 나타나죠. 일의 집까지 냄새가 나는데 등장인물이 일하고 아줌마뿐인 게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도 삥 돌아서 집으로 갔다는 건 거기가 일집 바로 앞이 아니라는 거지. 일이 집안에서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 그게 좀 마음에 걸림?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 이상을 일이 게시판에 나타나는 일 없이 게시판에서는 일의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냐는 망상이나 낚시에 당한 것 같다는 의견 등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드디어 일이 게시판에 돌아옵니다. 내일 발견 현장에 꽃 바치고 올 테니까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건 기호를 정리해 올릴게. 그것으로 끝내도 괜찮겠지? 기대에 부풀기 시작하는 투채널 인간들. 다음날 일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순서에 따라 이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밤중에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온 일은 담장 위에 수수께끼 이불이 얹혀있는 걸 발견. 그 이불을 찍던 중 마을 자취의 사람이라던 아주머니가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는 일.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었다며 아주머니에게 말했더니 아주머니는 이쪽에서 처리할 거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단 집으로 돌아온 일이었지만 다음날은 병이나 캔 등만 회수하는 날이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쓰레기를 내놓는 것으로 가장해 다시 그 현장을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갔더니 이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진 일은 길을 빙 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처음에 유기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다시 그 이불을 발견하고 맙니다. 이건 장난 아니다 생각한 일은 경찰에 신고.
경찰의 지시대로 현장에서는 벗어났고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경찰 도착 후 경찰들을 현장으로 안내하고 나서 경찰차 안에서 사정 청취를 받았다는 일. 그러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찰들로 인해 그대로 경찰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경찰들이 이불안을 확인하고 사건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을 거라고 일은 말합니다. 경찰서로 이동 후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 후에 지문과 신발 바닥 모양을 찍었어. 살짝 혼란스러우면서도 발견 전후의 행동을 경찰에게 말했지. 그때 내가 의심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 힘들었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 무선이 들어오면서 현장 부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사정 청취는 다음날 계속하기로 하고 나는 귀가했어. 라고 말하는 일. 다음날 일은 그날 일을 쉬고 다시 사정 청취를 받으러 경찰서로 갑니다. 그날은 다른 형사가 조사를 담당했다고 하네요. 형사에게서 하는 일과 평소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현장에서 이불을 발견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던 중 형사가 갑자기 수상한 물건의 발견 장소와 일님의 자택은 조금 거리가 있군요.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확인한 경찰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불안을 확인하기 위해 들췄을 때까지 냄새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은 집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악취가 났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만약 냄새가 지독했다면 일님 말고도 똑같이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근처에 있던 건 아닐까요? 라는 말을 일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일은 자기 말고도 마을 자취의 아주머니가 한 명 있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뒤로 형사는 10장 정도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중에 자취회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아주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일은 그 사진 안에는 아주머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맞는 사람이 없다고 답하는 일. 그랬더니 추가로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형사가 한 장씩 일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일은 사진 중에서 그 아줌마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사는 일에게 그 사람과 면식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마을 자취회 자체는 그다지 관계하지 않았어서 면식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일. 그 후로도 여러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저녁 무렵 풀려났고 사례로 6,000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번 경찰에 불려간 일. 형사의 말로는 이불을 유기한 인물을 거의 단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에게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취회 사람이라고 자칭하던 사람이 이 사람 맞나요? 하며 한 장의 사진을 일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에 찍힌 인물은 그 자취회 사람이라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일. 형사는 정말 이분과 지금까지 면식은 없었나요? 라며 이전에 물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끈질기게 일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라는 일에게 형사는 한숨을 내쉬더니 이 사람 당신에게 엄청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외의 발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일. 일이 이불을 발견하고 신고한 그날 현장 근처에서 서성이던 여성을 경찰이 불신검문,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소지품에서 칼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추궁하려고 하자 여성은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몸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전부 잘못한 거야. 그 남자에게서 아기를 돌려줘. 라고 계속 소리쳤다는 것. 형사는 처음에 우리는 당신이 여성과 어떤 치정 관계에 있나 생각했습니다만 여성의 자택에서
버려졌던 이불 안의 것 중 일부가 나와서요. 조사를 진행하니 여성과 이전에 관계를 가졌던 남성과 일은 별개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어째서 여성이 일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 일도 뭐가 뭔지 모른 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형사는 여성이 일님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 생활권을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하라는 말이냐며 놀라는 일. 그래서 이사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상대분이 좀 골칫거리라 그건 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상대분이 유리하다고 할까요? 이쪽이 불리하다고 할까요? 앞으로는 상대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밖에는 우리 쪽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 형사. 일전에 들었던 마루세라는 말을 떠올린 일은 그 형사 말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만 네, 대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불 속에는 뭐가 들어있던 건가요? 잠시 침묵하던 형사는 듣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번 사건은 얼마 전에 누가 예상했던 대로 정신 이상자에 의한 사건이므로 뉴스에선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일은 말합니다. 이렇게 일은 사건 내용을 설명한 뒤 밥 먹고 나서 꽃을 바치러 가겠다고 하죠. 미안하지만 이불 속에 있던 건 사람이었어? 이불 속 내용물이 신경 쓰여 죽겠네. 대체 이불 속엔 뭐가 들어있던 거야? 마지막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이불 속 내용물에 대해 너무도 궁금해하는 두 채널 사람들. 일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꽃을 바치는 거니까 좀 생각해봐 하며 꽃과 향을 올리고 올게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아이디를 쓴 종이 사진을 올립니다. 떠나는 순간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점이 딱 하나 있어 라고 글을 쓰는 일. 그것은 어째서 현장에서 거리가 있는 우리 집으로 냄새가 들어왔던 걸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남았다는 수수께끼의 말을 남기며 이 게시판은 끝을 맞았습니다. 일은 마지막까지 이불 속 내용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만 일의 말과 정신이 나간 여성이 말했던 악이라는 단어에서 이불 속에 들어있던 게 뭔지 저절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상은 알 수 없습니다. 2001년 1월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라는 게시판에 6이라는 닉으로 글을 올린 일. 이 일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 이야기와 연결해보시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네요. 대나무 숲에서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대나무 숲이 있어 거기에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니까 가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가지 않았지만 주변에 가는 녀석들이 꽤 많아 모두가 이상한 오두막이 있고 노숙자가 살고 있었다. 오두막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등등. 요는 목조로 된 낡은 오두막이 덩그러니 하나 있다 라는 게 모두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샌가 그 오두막에 갔다는 사실은 용자 스테이터스가 붙게 되어 개구쟁이들은 다 가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어느 날 오라는 애와 유라는 애가 둘이 가자는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둘 다 내 친구였는데요. 가는 놈들은 이미 다 가고 있었으니 새삼스럽게 그제서 간다는 건 늦은 감이 있었죠. 방과 후였나? 기억이 애매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수업 끝나고 둘이 갔대요. 오두막으로 향한 둘은 깊은 대나무 숲속으로 그 오두막을 찾으러 갑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대나무 숲이었는데 조금 들어가니까 엄청 어두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기했죠. 그래서 둘은
다들 하는 것처럼 오두막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자 얘기가 됐고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들어간 유가 우악! 야바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안에 사람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쩌나 했는데 뒤따라 들어온 오가 엄청난 소리를 질렀답니다. 엄마! 하고요. 계속 비명 지르는 오를 놔두고 유는 죽어라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모두와 피구인가를 했는데요. 거기로 유가 미친 듯 뛰어오는 거예요. 운동장 너머에서 보이는 대나무 숲 쪽에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오네 엄마가 죽었어! 하면서요. 그때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엄청 난리가 났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튼 오는 그날부터 학교에 안 오게 됐고 결국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전학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였죠. 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오두막에 귀신이 나온다 하게 됩니다. 그 자살 사건 이후로 거기 가는 놈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모두 가지도 않으면서 서로 깨악깨악거리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뭐 나도 그랬으니까요. 당시 철이 든 쪽이었던 나는 목을 맨 시체가 끔찍한 상태가 된다는 걸 어쩐지 알고 있어서 그걸 자세하게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재미삼아서요. 다들 또 그걸 듣고 떠드는 거죠. 목매단 여자의 귀신이 나온다 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 S가 나를 꼬셨습니다. 너 그렇게 귀신 잘 알면 보러 갈래? 나는 쫄보라 바로 거절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약속받았습니다. S는 애들 사이에서도 더 개구쟁이 쪽으로 놈이라면 정말 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몇몇 애들이 방과 후 정말로 그 오두막을 보러 갔던 겁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이미 그런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S가 그날 엄청 어두웠어요. 맨날 떠들기만 하던 문제아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전날 일이 떠올라서 진짜 갔던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응 이라는 말 한마디. 평소라면 지가 먼저 떠들 텐데 엄청 얌전해서요. 이건 진짜 귀신이 나온 건가 생각. 그날 하루 S한테 딱 붙어서 꼬치꼬치 캐물었죠. 전날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지금 생각하면 나도 못된 놈이죠. 하지만 뭘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뭔가 봤어? 라는 말에는 하지만 뭘 봤는데 얘는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세라도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 귀신을 봤다든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나는 거기서 이미 진짜 귀신을 봤구나 생각해 흥분. 어떤 귀신인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결국 방과 후까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S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거긴 절대 가지 마.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S가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문을 열었더니 안에서 엄청난 소리를 지른 오가 있었어. 라는. 내용다운 내용은 없습니다. S는 그 후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나도 재미삼아 애들에게 무서운 이야기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오두막이 있던 대나무 숲은 헐렸고 지금은 붓펜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학 간 오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나는 딱 한 번 보여줬던 오의 여동생 얼굴이 가끔 생각날 뿐입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근 6개월 만에 다시 스레로 돌아온 일. 일은 대나무 숲에서의 후일담을 올립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같이 왔으니 끝까지 같이 가실까요? 후일담입니다. 대나무 숲에서를 올렸던 놈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번에 진짜로 죽을 만큼 무서운 경험을 해서
겸사겸사 올립니다. 누가 거짓말이라고 들이대줘요. 지지난 주말 엄청 술을 마시고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퇴근길을 혼자 비틀비틀 걸어 돌아갔죠. 그 길은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뒷길에 해당하는 이미 아주 오랫동안 사용한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저 너머로 공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 숲터에 말이죠. 공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살짝 겁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 꺼림칙한 사건의 전말을 하필이면 투찬으로 올렸다는 전과가 나에겐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무슨 변덕인지 다시는 절대로 지나지 않겠다고 정했던 길을 지나가게 되고 만 겁니다요. 이젠 완전히 어두워져 공장 외등에 희미한 빛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는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 대나무 숲이 밀리지 않고 남아있는 걸요. 10수년 전에 어떤 사건 이후로 친구의 충고대로 대나무 숲에는 가지 않았고 옆을 지나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억이 제멋대로 꼬여있던 모양입니다. 대나무 숲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평소라면 꽁지 빠지게 도망갔겠지만 어쨌든 취해 있었으니까요. 엉뚱한 사명감도 있었을까요? 정말 멍청이었죠. 강 건너로 이어지는 낡은 콘크리트 다리가 있어 무슨 생각인 건지 건너버린 겁니다. 대나무 숲에 가기 위해서요. 초등학교 때 모두가 담력 시험으로 이용하던 대나무 숲. 나 자신은 처음으로 간 겁니다. 그 사건 전에 멀리서 살짝 본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밖에서 보니 꽤 작아 보였어요. 대나무 숲을 둘러싸듯 빽빽이 녹색의 벽이 덮은 것처럼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게 주위에 배치된 펜스에 군생하는 양치류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리는 휘청댑니다만 나는 펜스를 가볍게 넘어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에 유혹당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엄청난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안은 캄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역시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정말 있었으리라곤. 그리고 아직 남아있다곤. 여기서 오의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면 좋았을 텐데 오두막에 들어가려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썼던? 그래서 이미 외부자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개운해지기 위해서도 나는 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아니, 술 취한 놈은 그렇게까진 생각하지 않나요? 문은 옆으로 밀어 여는 나무 문으로 잠겨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진짜로 낡은 오두막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문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단숨에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오두막 안은 암흑천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바로 뭔가에 걸렸습니다. 쓰러지진 않았지만 비틀비틀 대다가 그대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뭔가 딱딱한 게 다리에 닿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눈이 익숙해짐에 따라 나는 오두막 안 여기저기 빽빽하게 서 있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지장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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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지장상들이 전부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빠질 뻔했습니다만 그것들의 시선은 오두막 안 다른 한 곳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뭐가 있나 생각해 그쪽을 봤는데요.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공간 위쪽. 살짝 위를 봤더니 거기에 오두막을 관통하듯이 곧고 긴 대들보가 존재했고 그건 사람 한 명 정도는 쉽게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굵어서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쉬기와 오한으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라 입가를 막는 내 귀에 똑똑히 엄마?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뒤돌아보자 오두막 입구에서 들어오는 바로 그곳에 틀림없는 그 당시와 변함없는 모습의 오가 오는 동그란 눈을 소리가 날 정도로 분명히 일그러뜨렸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가 다음 순간 외치려고 하는 말이요. 대나무 숲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토하면서 평소의 귤갓길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2주 전 일입니다. 팔 같은 곳에는 상처투성이에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 착각이나 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려 모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이제 잊겠습니다. 누군가 이성적으로 태클 좀 걸어주세요. 정말 울 것만 같았어요. 계속. 그럼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가 하려고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일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던 걸까요? 왜 얘기했냐고 하려던 걸까요? 설마 귀신이었을까요? 궁금하군요. 평생 가면 안 되는 절. 고모가 암으로 입원한 친할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었을 무렵의 이야기. 때는 쇼와 중반이라고 하니 6, 7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병원은 본가에서 조금 먼 시골의 오래된 시립병원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마치 고려장하는 산속 같은 느낌이랄까요. 매일 속관내듯 노인이 죽어나간다든가요. 그래도 고모는 집안을 지탱하고 있는 할머니 대신에 할아버지를 지키러 자주 다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보답할 생각인지 고모는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할아버지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노인 누구에게나 그러는 건지 형식적인 것인지 치료라고는 명목뿐인 약에 쩌든 연명치료 중이었지만 열심히 보살펴주던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개 중에서도 어느 나이든 간호사는 마치 직무를 넘어서 할아버지께 헌신하듯 밤낮으로 너무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도 이젠 무리일까 싶던 어느 가을날 그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고모에게 사토라는 성씨는 사토가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성씨가 사토이고 사토가라는 것은 현지 사무라이 집안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교사로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었죠. 간호사는 얼버무렸습니다만 할아버지 간호를 끝내고 방을 나갈 때 고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이후로는 스즈키가 관계된 사람과 함께하게 되겠군요. 하지만 절대로 땡땡사에 가서는 안 됩니다. 평생 가면 안 돼요. 가면 목숨을 빼앗길 거예요.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그 땡땡사란 가신에게 반역당해 모살당한 어느 무장이 모셔져 있다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집안은 왠지 거기 간 적이 없네 생각하고 고모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타계하십니다. 시신을 인수하고 의사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병원을 뒤로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나이 많은 간호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타계 후 몇 년이 지나 고모는 맞선을 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간 곳은 야마다가 스즈키 성씨는 아니어서 유감이면서도 조금은 안심한 고모. 그런데 결혼식에 스즈키가에서 날아온 축전과
본가 쪽은 아니라도 스즈키가 집안 분들이 신랑 야마다 씨의 친족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남편인 야마다 씨에게 확인했는데요. 야마다 집안은 스즈키 집안의 분가로 아직도 친족끼리 왕래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전혀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고모는 놀랄 수밖에요. 그 나이 많은 간호사는 어떻게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를요. 결혼하고 시간도 흘러 아들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도 슬슬 잊혀져 갈 무렵, 아들의 초등학교에서 소풍이 있던 날, 점심이 조금 지나 집안일을 대충 마친 고모가 편히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아들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아들이 소풍 간 곳에서 높은 데서 떨어졌고 그래서 다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소풍에 나가 있던 담임에게서 우선 야마다 군을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미안한 느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면허증도 없어 병원으로 갈 교통편이 없던 고모는 일을 나가 있던 남편을 불러 차로 아들을 데리러 가기로 합니다. 걱정으로 초조해야 하는 고모였습니다만 한 가지 더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실려간 외과 병원은 땡땡사가 있는 산 깃을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꺼낼 수 없죠. 그런 연유를 알 수 없는 고모부는 불이 나게 차를 출발시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이웃시의 외과 병원으로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조바심 때문인지 시종일관 말이 없는 고모부. 시골길을 빠져나가 병원이 있는 이웃시로 이어지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중에 땡땡사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고모. 혹시 이건 언젠가 그 나이 많던 간호사에게 들었던 땡땡사에 끌어당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산길을 빠져나와 옆의 시로 다다를 무렵 고모부가 시종일관 말이 없는 것에 불안을 느낀 고모. 애는 괜찮을까?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이 없습니다. 고모부의 옆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져 있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침성도 좋고 굉장히 상냥한 남편인데 어떻게 된 걸까? 고모가 의아해하는 것을 간파하듯 차는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고모부. 저기 왜 그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해. 평소에는 고모부에게 참견하지 않는 고모도 속으로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땡땡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올라오고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앞쪽으로 땡땡사로 가는 간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간판의 거리로 봤을 때 10에서 20분만 더 가면 땡땡사에 도착할 것입니다. 잠깐만, 이쪽 길 맞아? 고모부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정신이 아닐지도. 정신 차려봐! 하면서 고모부의 어깨를 흔듭니다. 시끄러워! 하며 뿌리치는 고모부. 당신 왜 그래? 이상하잖아. 고모를 무시하는 듯이 차를 모는 고모부. 차 세워! 나 택시로 갈래! 소리치는 고모. 하지만 고모부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차를 달렸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일단 차를 세워야만 해.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면 되나. 그러면서 운전석으로 손을 뻗는 고모. 뭐 하는 짓이야? 고모부가 소리지르며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고모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광기를 확신했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차. 눈앞에 왼쪽 도로 시내, 오른쪽 도로 땡땡사 라는 간판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차 세워! 하고 소리치는 고모.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고모부는 절쪽인 오른쪽으로 차를 꺾으려는데 그 순간 고모는 핸들을 움켜쥐고 있는 힘껏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고모부.
차는 빙글 돌았고 갈림길 부근에서 겨우겨우 멈췄죠. 고모부는 눈을 부릅뜨고 광기의 표정으로 고모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고모의 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몸에 위험을 느낀 고모는 차를 내리려고 합니다만 안전벨트를 풀려는 손을 잡히고는 강력한 힘에 끌려갑니다. 얼굴의 광기는 더 심해지고 양 어깨를 엄청난 힘으로 잡힌 고모. 아, 역시 땡땡사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 나이든 간호사님이 말한 대로구나. 하고 체념할 때 고모가 미안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손바닥이 고모의 뺨으로 날아듭니다. 연거푸 2세대. 자기야, 정신 차려. 몽롱한 상태에 있던 고모는 죽임당할 거야. 도와줘. 라고 하죠. 무슨 말을 한 거야? 일어나. 당신 제정신이야? 의식이 맑아져오는 고모.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모습의 고모부 얼굴이. 당신 돌아온 거야? 라고 묻는 고모. 자기야말로 전화 걸려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기는 차에 타고 얼마 안 있다가 잠들었어. 그러다 깨어서는 아들의 무사를 기원하러 땡땡사에 가자니 이 주변은 와본 적이 없으니까 살짝 관광하러 가보고 싶다니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우선 애를 데리러 가는 게 먼저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차를 세우라니 택시 잡아서 땡땡사에 간다느니 하다가 운전까지 방해했어. 결국 갈림길에서 억지로 땡땡절 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렸다고. 브레이크가 좀만 늦었어도 우린 죽었어. 망연자실한 고모. 지금까지 자각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는 차에 올라탄 무렵부터의 모든 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침착하게 서둘러 외과 병원으로 향하자고. 애가 기다리고 있어. 라는 고모부. 병원으로 가는 길에 고모는 고모부에게 그 나이 많은 간호사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고모부는 놀라면서 그런 기묘한 이야기도 있냐고 의심했지만 그 이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소풍으로 갔던 공원에 있는 성터의 돌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머리를 10반을 가까이나 꿰매는 상처였지만 다행히 후유증도 없었고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터는 땡땡사에서 모시는 그 무장의 성이었던 걸 나중에 알았죠. 게다가 처음 학교 쪽에 연락은 담임쌤만 했었고 교감 선생님은 고모에게 전화한 적도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집안도 포함 우리 일가는 아직도 땡땡사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야마노테선에서 본 여성. 투고자 코브라 쿠다님 4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도쿄도 JR 야마노테선 신주쿠역에서 이케부쿠로역 사이. 私の体験した不思議な出来事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제가 체험했던 이상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서는 그때는 뭐였을까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잔업이 계속되는 나날을 보내던 저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일을 일단락 짓고 신주쿠역에서 우에노 이케부쿠로 방면 야마노테선에 올라탄 게 밤 11시 45분경이었다고 봅니다. 늦은 시간 탓인지 그날 야마노테선은 평소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탄 차량에는 마주보고 늘어선 좌석에 직장인풍 남자 둘과 젊은 여자 하나가 각각 떨어진 곳에 앉아있을 뿐이었죠. 저도 빈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서 라인이나 메일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인 신오쿠부역에서 아까 말한 젊은 여자가 내렸고 40대 정도의 여성이 새로 탔습니다.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저는 그대로 폰만 보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르는 위화감이 생겨 고개를 들었더니 그 여성이 제 대각선 앞 좌석에 앉아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위화감은 그 여자의 옷이었습니다.
11월 말이라는 추운 시기였는데 얇은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겉옷 상의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깨 정도까지 오는 길이로 살짝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여성의 자세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등을 곧게 편 채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인형처럼 움직임이 없습니다. 얼굴만은 목을 꺾어 뒤쪽 창문을 향하고 있어서 표정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신경이 가 있는 동안 전철은 다음 역인 다카다노 바바역에 도착. 직장인 풍에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역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겠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여성을 직접 바라보기도 망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뒤쪽 유리창에 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성의 모습을 확인하자 생각. 뒤를 돌아봤습니다만 이상한 겁니다. 창문에는 제 모습만 비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앉아있을 자리에 여자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황급히 직접 그 여성 쪽을 돌아보자 여자는 거기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차량에는 그 여성과 저 둘뿐입니다. 동요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철이 다음 역인 메지로역에 도착하자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굴을 자기 앞으로 향하더니 제 쪽을 향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이상한 일입니다만 저는 그 표정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얼굴 윤곽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표정만이 지금도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눈을 떴을 때는 여자의 모습은 이미 거기 없었습니다. 메지로역에 정차하고 있는 전철문은 아직 열려있는 채였습니다만 누군가가 내린 모습도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시간은 고작해야 2, 3초로 사람이 내려서 보이지 않게 될 정도의 시간은 지나고 있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 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상이 제가 겪었던 이상한 체험담입니다. 그 다음날 놀림받을 각오로 용기를 내 지난밤 경험을 회사 동료에게 말해봤더니 실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대 야마노테 선에는 이런 이상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 자신도 그때까지는 귀신이나 초자연 현상을 믿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 체험은 제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도시전설이 될 법한 사고나 사건과의 관련성도 조사해봤습니다만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년 이상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꿈에 그 여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여자의 정체나 왜 제 앞에 나타났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문에 비치지 않았던 여성의 모습,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그 표정. 지금도 늦은 시간에 야마노테 선에 올라탈 때는 무심코 차량 안을 둘러보게 됩니다. 광기의 우물. 우리 회사는 엄청난 블랙 기업으로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인지 정신수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신입사원들에게 등산을 시키거나요, 캠핑 같은 걸 시킵니다. 올해는 절에서 수행. 보통은 사장님과 다른 한 사원이 인솔 하는데요. 올해는 사장님이 출발 직전에 못 가게 되어 저 혼자 인솔하게 되었죠. 신입사원 A, B, C 이렇게 셋을 데리고 신세질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과 꼬마 스님인 S씨와 O씨가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계속 미소가 끊이지 않는 상냥한 분입니다.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청소하고 좌선하고 불경 외우고 하는 느낌으로 3일간 여기에서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첫날 밤에 신입 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절 부지 안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둘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여자애가 우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째서 여기에 여자애가? 생각했습니다만 서둘러 꼬마 스님인 S씨에게 사정을 말하고 우물로 돌아왔죠. A는 우물을 들여다보기 전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로 갑자기 떨어졌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익사하고 말 거라는군요. 그러자 S씨가 이 우물엔 물이 없습니다. 한참 전에 물 나오는 옆구멍을 막아놨으니까요. 그리고 우물은 철판으로 닫혀 있었을 텐데요. 라는 겁니다. 아니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풍덩하는 물소리도 들렸다니까요. 야, 너도 들었지? 라며 B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B도 진짜로 떨어졌다니까요. 빨리 구해내자고요. 그래서 일단 물이 있는지 길어보기로 했습니다만 역시 물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왔어요. 지금까지 일을 말하니까 스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스님은 이런 한밤중에 어린애가 혼자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당으로 와주세요. 불경을 외웁시다. 우물은 제대로 닫아두시고요. 라고 합니다. A와 B는 물론 그 자리에 없던 C도 엄청 쫄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완전 쫄았죠. 사장님에게 전화해 이 일을 이야기하고 수행을 중지하는 쪽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런 걸 극복해야만 한다나요. 그러면서 들은 척만 척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 취침 전에 한 대 빨려고 바깥 흡연실로 갔습니다. 흡연실은 그 우물 바로 옆에 있어요. 우물 쪽을 봤더니 철판이 치워져 있네요. 어라? 하고 우물로 가서 무심코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우물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풍덩 하는 물소리까지 들렸죠. 그때 마침 A도 한 대 빨려 나와서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옵니다. 저는 나도 봤어. 분명 여자애가 떨어졌어. 이거 위험하다. 그러자 A는 H 선배도 보셨어요? 여기 위험해요. 돌아가요 우리. 합니다. H 선배는 접니다. 그래서 아니 나도 돌아가고 싶긴 한데 뭐 하루 남았으니까 참자. 그만 자러 가자.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주지 스님이 왔습니다. 스님은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하니까 절판을 치우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워져 있었어요. 스님, 저도 봤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죠? 하고 주지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께서 홀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본당에서 불경을 둡시다. 우물은 닫아두시고요. 대답하는 주지 스님. 하루만 더 참으면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최대한 그 우물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취침 전에 한 대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밤에 있던 일이 머리에 남아 혼자 가기에는 살짝 꺼려졌습니다. A도 담배를 하지만 제가 가기 전에 혼자서 한 대 하러 갔다 왔다고 하네요. 한심해도 혼자서는 가기가 무서워서 참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깼고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못했던 저는 너무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요. 옆에서 자던 A가 깨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A, 깨어있냐? 네, 깨어있어요. 담배 엄청 땡기네요. 너도? 나도 피우고 싶다. 자기 전에 안 했더니. 살짝 갔다 올까? 갈까요? 근데 이런 시간에 거기 가도 괜찮을까요? 무섭다는 뜻이야? 아니면 혼날까봐? 무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둘이 가면 괜찮겠죠? 나도 무섭긴 한데 갈까? 밤 2시가 넘어 저와 A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흡연실로 향했습니다. 흘끔 우물 쪽을 봤지만 우물은 닫혀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생각. 담배를 땡기는데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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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발소리의 주인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지스님이었죠. 망했다 싶어 죄송합니다.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서 하고 변명하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주지스님은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싶어서 봤더니 우물에 철판 뚜껑을 열어놓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대체 무슨... 철판을 연 건 주지스님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의 주지스님은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저와 A가 주지스님을 보다가 우물 쪽으로 시선을 옮기니 거기에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 여자애였어요. 그 뒤로 어떤 중이 서 있고 빙긋거리면서 여자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중이 여자애를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전에 우리는 우물 앞만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애가 떨어진 것만 알았지 누가 밀어서 떨어진 건 몰랐던 겁니다. 그 중은 여자애를 밀쳐 떨어뜨리고는 시익하고 즐거운 듯 미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미소였어요. 저는 그 중이 주지스님으로 보였습니다. 주지스님보다도 한참 젊었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중은 웃음을 머금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시 여자애와 중이 나타나 아까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동영상의 리플레이 같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여자애는 중에게 밀려 떨어지고 중은 즐겁다는 듯 웃는다. 저와 A는 멍하니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위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때의 심정을 말로 옮기는 게 어렵네요. 그저 그 광경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부터인지 여자애와 중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A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B와 C의 목소리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은 얼굴을 마주보고 오래전에 다 타버린 담배꽁초를 버리고 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꼬마 스님인 S씨가 왔어요. S씨는 이런데 가만히 있지 말고 청소부터 하세요 랍니다. 그래서 저는 S씨, 옛날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했죠. S씨는 또 뭔가를 보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기 온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옷이라면 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합니다. 저와 A는 식사를 마치고 오씨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오씨, 이 절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오씨는 우물에서 뭔가를 보셨군요. 저는 여기 온 지 10년 이상 됐지만 특별히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건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비밀로 붙여주셨으면 하는데요. 실은 전에도 우물철판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연 기억도 없었는데 주지스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또 철판이 열려 있었죠. 주지스님에게 들키면 또 혼나니까 바로 닫았는데요. 어느 날 보고만 겁니다. 주지스님이 우물철판을 여는 모습을요. 말을 걸어도 무시당하고 말았죠. 정말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우물철판이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만 S가 오고 나서 다시 몇 번인가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발견해서 바로 닫아놨으니까 S는 눈치 못 챘다고 보지만요. 거기서 A가 묻습니다. 우물에서 뭔가 보지 못하셨나요? 오씨 왈. 아무것도 안 보였죠. 저는 영감이 없는 건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지스님께 철판 치운 것에 대해 물어보셨나요? 오씨가 말하길 아니요, 여쭐 수가 없었어요. 주지스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저 의도라기보다는 홀려있는 게 아닐까요? 괜찮은 겁니까?
주지 스님이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보살님은 뭘 보신 겁니까? 저와 A는 얼굴을 마주보고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습니다. 거기서 A가 아니 여자애가 우물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H 선배도 그리고 B도 봤어요. 뭐 그것뿐이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O 씨는 그런가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특별한 일은 없었으니 괜찮을 겁니다. 더는 캐묻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떠나니까 이젠 됐다 싶었으니까요. 그날 정오를 지나 절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미소로 배웅해 줍니다. 여기 왔을 때 봤던 미소와 똑같은 미소인데 주지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올리고 절 문에서 한 발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주지 스님이 미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는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웽! 흑흑흑. 이 이상한 상황에 B와 C는 도망쳤습니다. S씨와 O씨가 필사적으로 주지 스님을 불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지 스님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요. 스님은 울음을 멈추고 시익하고 기쁜 듯 웃었어요. 거기서 저와 A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평소의 생활로 돌아오고 나서 A는 묘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그 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하자고 끈질기게 졸라옵니다. H 선배도 같이 조사하자고요. 괜찮아요 이대로? 그 여자애가 불쌍해요. 그거 뭐였냐? 마지막 주지 모습 말이야. 그건요, 그 여자애가 나름대로 우리를 돌려세우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고요. 선배는 깨닫지 못했다고 봅니다만 우물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때 옆에서 그 여자애가 계속 선배를 보고 있었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쩌면 A의 말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애는 자기를 못 알아보는 꼬마 스님들인 S씨와 O씨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저에게는 무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이나 봤던 그 여자의 얼굴과 옷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중의 미소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자애를 밀어 떨어뜨린 후에 그 즐거운 듯한 미소. 지금도 문득 떠오르면 혼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무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이상은 관계되고 싶지 않아요. A가 그 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어중간한 느낌이겠지만 이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A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A는 몇 번인가 절에 갔던 모양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 참배객들은 절 안으로는 못 들어가서 A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A는 저와 부서도 다르고 너무 귀찮게 같이 조사하자고 해서 계속 피했었는데요. 여기에 글을 쓴 뒤에 신경이 쓰여 문자로 물어봤더니 지지난주 일요일에 주지 스님과 만났다고 합니다. A는 그 후 올해 4월부터 계속 매주 일요일에 그 절에 갔다고 합니다. 꼬마 스님의 S씨가 항상 상대해줬지만 일반 참배객은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도 A는 친구와 둘이 절에 갔는데요. 역시 절 안으로는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A는 안 들여보내준다면 경찰에 전부 말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하고 절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S씨가 주지 스님이 A와 둘만이라면 만나도 좋다고 전화로 왔습니다. 친구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A는 주지 스님과 만나기로 한 거죠. S씨도 O씨도 동석하지 않고 주지 스님과 단 둘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만 당신 옛날에 여자애를 그 우물에 빠뜨렸죠? 주지는 묵묵부답. 솔직히 말 안 한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자 입을 여는 주지.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 여동생에게 딸이 있었어요. 애가 참 이뻤습니다. 동생 어릴 때랑 똑같이요. 어쨌든 저는 이 조카애가 너무 예뻐서요. 그래서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A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까? 뭐, 알 수가 없겠지요. 조카는 죽었어요. 사고사입니다. 사고사라뇨? 당신이 죽인 거잖아. 사고사입니다. 사고사로 됐어요. 당신 그 여자애한테 홀려 있어. 당신도 원한 있고 죽는 거 아니야? 당신 중이잖아. 괜찮겠어? 개심하라고. 그러다 그 여자애도 성불할 수가 없게 돼. 그렇죠. 저는 빙이 돼 있습니다. 조카애는 저를 원망하고 있죠. 언제까지고 제 옆에 있어줄 겁니다. 성불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계속 저와 함께입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주진은 말하는 동안 계속 미소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A도 말을 잃고 그것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명감으로 잊어버리고 있던 공포심이 스멀스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됐나요? 그럼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는 이 절에 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온다면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A는 친구에게는 아무런 말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거 살인 자백이잖아. 그렇다면 경찰에 알리는 쪽이 좋지 않을까? 라고 A에게 말했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이제 무리입니다. 더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저와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저도 물론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